트럼프가 한국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 전 세계로 퍼진 트럼프의 충격 발언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모두 한국의 굴복을 기다리며 조롱의 기사를 쏟아냈죠. 하지만 단 이틀 뒤 상황은 완전 뒤집혀버렸습니다. 삼성이 D램 가격 30% 인상을 발표하며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모두 단가 인상의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미국 정부는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90%, 대한민국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100%.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20년간 미국 상무부에서 국제무역을 다루면서도 이런 규모의 관세는 처음 봤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자는 제안이 백악관 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30%라는 숫자였죠. D램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통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로건입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 차관보로 일하고 있죠. 2025년 5월 1일 워싱턴 DC 상무부 7층 회의실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제프 트라비스 백악관 통상부장관이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90%. 한국이 장악한 숫자였어요. 이건 무기입니다. 제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려던 우리 정책이 한국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협상으로 풀 수 있어요. 협상이요? 제프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빅테크를 인질로 잡았는데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자마자 저는 긴장했어요. 리사 첸이었어요. 엔비디아 구매 담당 부사장이죠. 에밀리, 큰일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성이 방금 공식 발표를 했는데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가격 인상이 즉시 적용된답니다. 유예 기간도 없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요. 회의실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D램 가격 30% 인상 발표. 자막이 빨간색으로 깜빡였어요. 제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리 봤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관세 100%로 가겠습니다. 제프가 선언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프가 저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복도로 나와 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에요? HBM3가 없으면 우리 H200 칩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녀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가격을 올리면 우리는. 잠깐만요. 배경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CEO가 부르십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과 달리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오후 2시 CNN이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AI 칩 생산 위기, 실리콘밸리 초비상.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이 보이는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테슬라였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우리 공장이 멈췄습니다. 공급망 담당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반도체가 없어서 조립 라인이. 이대로면 이번 분기 생산 목표를 못 맞춥니다. 저는 즉시 제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미 확인했다. 석 달이다. 석 달. 그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저녁 6시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원하십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30분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미국 반도체 자금률 12%.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애플이었습니다. 스티브 밀러입니다.
공급망 총괄 매니저였어요. 우리도 비상회의 중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백악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봉쇄하려다 자신을 가둔 거라는 거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8% 상승했습니다.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SK하이닉스도 13% 올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재무부, 에너지부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커피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관세로 압박하면 한국이 물러설 겁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3%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서울로 가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협상해야 해요. 제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항복하러 가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대통령 브리핑이 끝난 뒤 비서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출장을 승인하겠습니다. 단, 성과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20년 경력에도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탑승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방금 삼성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상무부 직원이었어요. 납기도 조정한다고요. 우선순위를 재배정한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간마저 그들이 쥐고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국이 작아 보였어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을 막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정상을 차지한 거였습니다. 도쿄에서 환승하면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리 상무부 차관보, 긴급 서울행. 벌써 언론이 알아챈 거였어요. 댓글들이 날카로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었습니다. 공항 뉴스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미국 통상 당국자 방한, 반도체 협상 주목.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박민석 전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활기차 보였어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워싱턴으로 전화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프가 물었습니다.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내일 알게 되겠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100% 관세안이 과연 무기일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일까?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진짜로 준비한 게 무엇인지를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백악관이 관세 조치를 공식 발표했어요. 한국산 반도체의 100%. 발표 직후 실리콘밸리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첫 전화는 구글이었어요. 로건 차관보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프라 담당 부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버용 메모리 가격이 2배가 됐어요. 예산이 터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메타였어요. AI 연구소 프로젝트가 전면 보류됐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HBM 공급이 막혔어요. 대체 공급처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공급처가 없다는 걸 저도 알았으니까요. 상무부 회의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 전체 가동률이 48%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데이터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관세 발표 후 72시간 만의 수치예요. 제프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무릎 꿇을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미 반도체 협회가 방금 보낸 거였어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대체 공급망 구축에 최소 24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프가 보고서를 낚아챘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던 탁자에 던졌어요. 그들의 로비입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협회는 항상 기업 편이잖아요. 바로 그때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셨습니다. 크린의 트윗이 떴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이용했다.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프가 미소를 지었어요. 보십시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점심시간에 리사 채넥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았어요. 긴급 내부 보고서.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엔비디아 생산 일정이 빨간색으로 가득했어요. 지연, 취소. 에밀리, 이대로면 주가가 반토막 납니다. 리사가 추신을 달았습니다. 이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즉시 제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통화 중이었어요. 네, 대통령님. 압박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리사의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완화 조치가 필요해요. 완화요? 제프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한국에 끌려다닙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펜타곤을 보세요. 우리가 세계 최강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는 다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그만, 제프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잊지 마세요.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였어요.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위원장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출석해 주십시오. 청문회라니 정치권도 들끓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후에 CNN을 켰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텅 빈 공장들이 비쳤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디지털 셧다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패널로 나온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자충수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어요.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폭스뉴스는 다른 논조였어요. 한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보수 논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테슬라 CEO 비서실이었어요. 일런이 직접 통화하길 원합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능하십니까? 잠시 후 일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이건 재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우리 신형 모델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루 손실이 5천만 달러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들을 수밖에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일런이 다그쳤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협상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압박 전략이 역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여쭙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 내부에 균열이 있습니까?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관세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균열은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밤 10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나스닥이 5% 추가 하락했습니다. 경제 뉴스가 암울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출장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박민석 전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중국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봉쇄된 건 우리였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매일 있었어요. 다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프의 말대로 압박을 계속해야 할까요? 새벽 3시 결심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하기로요. 아침이 되자 상무부로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를 만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애플이 비상이사회를 소집했대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스티브 밀러에게서 온 메일을 열었습니다. 공급망 붕괴에 대한 시급. 본문은 더 절박했습니다. 10일 내 해결 안 되면 아이폰 생산 중단 검토. 저는 즉시 제프에게 전화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또 겁을 주려는 겁니까?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켰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가동률 48%.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주요 기업 생산 차질 현황입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래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제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한국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 뉴스가 떴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정부 관세 정책 비판. 주지사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캘리포니아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주정부까지 반기를 든 거였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충분합니다. 제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청문회에서 결론 내리죠. 그가 나가자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도쿄를 경유해서라도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고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압박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머물 각오였어요.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균열이 시작됐다. 우리가 만든 균열이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공식 출장이 아니라 제 판단으로 온 거였습니다. 택시를 타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삼성전자 본사요? 제가 놀라자 그가 웃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 정부분이시죠? 그의 말투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난번엔 못 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속도로 표지판, 건물들,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박민석 전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오전 9시, 본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들을까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호텔 로비에서 통역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김지원입니다. 오늘 동행하겠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스탠퍼드 졸업생이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본사 앞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박 전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2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박민석 전무가 서 있었어요. 다시 오셨군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회의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멈춰섰습니다. 벽면 전체가 모니터였거든요.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 전무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게 현재 우리 HBM 생산 현황입니다. 파란색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단가가 30% 올랐지만 주문은 더 늘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박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년 대비 주물량이 48% 증가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지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우리 고객사들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빼고 전 세계예요.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제재하려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납기 지연율을 보시죠.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0%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관세에도 불구하고요? 관세는 가격에 전가됐습니다. 박 전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한지우입니다. 박 전무가 소개했습니다. HBM3이 개발 책임자예요. 한지우 연구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신 설계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복잡한 도면이 떴습니다. 회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이게 차세대 HBM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2단 적층 기술이에요. 세계 유일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한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장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특허 장벽도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핵심 기술 특허 3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박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그가 일어나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멀리 공사 중인 건물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신규 HBM 전용 팹입니다. 내년 완공 예정이에요. 투자 규모를 묻자 그가 웃었습니다. 3조 원입니다. 관세 발표 다음 날 결정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압박하자 오히려 투자를 늘린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투자를 늘리는 겁니까? 박 전무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기회니까요. 미국이 스스로 경쟁자를 제거했잖아요. 점심 드시고 생산 라인을 보시죠. 박 전무가 제안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에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위기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박 전무에게 인사했습니다. 전무님, HBM사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좋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봉쇄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중국 시장을 잃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도 사라졌어요. 무슨 뜻인지 물으려는 순간 그가 먼저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하려 했지만 장비 수입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아이러니였습니다. 우리의 중국 제재가 한국을 독점자로 만든 거였어요. 중국 SMIC가 HBM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지난주 발표했어요. 장비를 구할 수 없어서요. 식사 후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방진복을 입는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클린룸에 들어서자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이게 HBM 생산 라인입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24시간 풀가동 중이에요. 웨이퍼가 기계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한 장의 웨이퍼에서 수백 개의 칩이 나온다고 했어요. 한 대의 장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ASML 장비입니다. EUV 노광 장비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 장비 한 대가 2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요. 몇 대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입니다. 박 전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해두죠.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셨습니까? 상무부 직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의 자충수 반도체 관세가 부메랑으로.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이름도 언급돼 있었거든요. 박 전무가 제 표정을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속하시죠. 그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리 내부 회의 결과입니다. 문서를 펼치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관세에 관계없이 공급 지속 결정.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해 아닙니까? 박 전무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어요. 장기전입니다. 시장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결국 깨달을 거라 믿습니다. 무엇을요? 기술 패권은 압박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얻는 겁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프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장 돌아오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악관이 발칵 뒤집힌 모양이었어요. 저는 박 전무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셔야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지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HBM사를 보여드릴게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때는 더 놀라실 겁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다는 거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박 전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열려 있는 건 문만이 아니었어요. 가능성도, 미래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질 거라는 거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졌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무엇보다 자신감도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이미 바뀌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백악관 루스벨트룸에 소집됐어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적인 행동이 보였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제프가 먼저 나섰습니다. 일시적인 혼란입니다. 한국이 곧 항복할 겁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로건 차관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심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제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한국 탓입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속보입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연방관세 정책 취소 소송 예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우리를 고소한다고?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보호를 위해서라고요. 화면을 켜자 주지사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테크 기업 CEO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이 관세는 캘리포니아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소송의 승산이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주지사 옆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검사 아론 윌리엄스입니다. 아론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두꺼운 법률 문서였어요. 헌법상 통상 조항 위반입니다.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관세는 불법이에요. 트럼프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반역이다. 캘리포니아가 감히. 침이 튀었어요. 제프가 달래려 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응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연이어 울렸어요. 저는 뉴욕타임즈 앱을 열었습니다. 사설 제목이 강렬했습니다. 관세는 총알 우리 자신을 쏘고 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자 숨이 막혔습니다. 날카로운 비판이 가득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는 경제적 자살행위다. 한국을 압박하려다. 미국 기업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감정적 보복이다. 대통령이 제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기사를 읽더니 던져버렸어요.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가짜 뉴스, 그가 외쳤습니다. 언론이 또 나를 공격하는군. 그때 또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전화입니다. 팀 쿡 CEO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하자 팀 쿡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아이폰 생산이 중단 위기입니다. 팀 쿡이 답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등했어요. 이대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결정해야 합니다. 팀 쿡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 공장 3곳이 이미 멈췄습니다. 이어서 다른 CEO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구글,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 같은 메시지였어요. 일론 머스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오후가 되자 월스트리트도 반응했습니다. 반도체 ETF가 12% 급등했어요. 왜 오르는 겁니까? 제프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무부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때문입니다. 삼성과 SK 주가가 폭등하면서요. 시장은 한국의 승리에 베팅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우리의 관세가 한국 기업의 가치를 높인 거였어요. 저녁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또 왔습니다. 실리콘밸리 CEO 200명이 연명 서명을 했다는 거였어요. 관세 철회를 요구합니다. 성명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혁신의 자살 행위입니다. 명단을 보자 현기증이 났습니다. 미국 경제를 이끄는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제프가 성명서를 구겨버렸습니다. 배신자들, 돈만 아는 자들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을 나와 상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어요. 로건 차관보, 내일 비공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상원의원 12명이 참석합니다. 간담회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있었어요. 초당적 모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공화당 의원도 동의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부품이 없어서요. 내 지역구에서만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켜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미국 제조업 가동률이 6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프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 다음 달엔 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의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선거를 앞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숫자였어요. 한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정치적 자살입니다.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겁니다. 대안이 뭡니까? 외교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밤새 작성한 거였어요. 단계적 철회안입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즉시 50%로 낮추고 3개월 내 완전 철폐. 제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항복입니다. 한국이 이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 패배주의죠. 제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상원의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송이 걱정입니다.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관세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쏟아질 겁니다. 예상 배상액이 1,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제프와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었어요. 당신이 흔들고 있는 겁니까? 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의원들을 선동하고 있군요. 저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현실, 겁쟁이의 변명이죠. 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정책을 반대했어요. 처음엔 지지했습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달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제프, 우리가 지고 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안 보고서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협력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새로운 제목을 달았습니다. 압박이 아닌 협력. 봉쇄가 아닌 연대.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박민석 전무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다음 주 G20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준비된 제안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한국도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밖에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송이 시작되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속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관세 정책 긴급 심리 결정. 다음 주 월요일 첫 공판. 테크 기업 30곳 법정 의견서 제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압박은 우리를 고립시켰다. 이제 협력으로 돌아갈 때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전의 경계를 넘었다는 거요. 이제 제프와 트럼프를 설득할 차례였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야 했어요.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양심도 걸려 있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2025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습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박민석 전무를 만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통상교섭본부팀입니다. 박 전무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협상을 함께할 분들이에요. 악수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회의실은 호텔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시죠.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어요. 첫 화면이 떴습니다. 한미 반도체 협력 로드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박 전무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이건 지난 3개월간 변화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48%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미국 테크 기업 시가총액은 2조 달러 감소했습니다. 관세가 시작된 후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압박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봉쇄 정책 덕분입니다. 박 전무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개발을 포기했어요. 장비를 구할 수 없으니까요. 지도에 빨간 X표가 가득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중단된 거였어요. SMIC, 화웨이, YMTC. 그가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모두 HBM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의 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이 네덜란드와 일본을 압박해서 장비 수출을 막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책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독점자가 됐어요. 그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HBM 시장 점유율 한국 93%.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만든 상황이었어요.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 전무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협력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가 문서를 건넸습니다. 한미 반도체 동맹 구축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세 즉시 철폐, 공동 R&D 센터 설립, 기술 공유 협정.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세만 철폐되면 가능합니다. 박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이 필요하고 미국은 우리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김 국장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서울대 국제경영연구소 분석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관세 해제 시 미국 GDP 영향을 계산했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관세 유지 GDP-1.2%, 관세 철폐 GDP 0.7%, 거의 2% 차이입니다. 김 국장이 강조했습니다. 3조 달러 규모예요. 저는 계산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 숫자가 맞았어요. 일자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7만 2천 개가 새로 생깁니다. 박 전무가 답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복원되면서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이수진입니다. 박 전무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내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이수진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복잡한 모델이 화면에 떴어요. 향후 5년간 시나리오입니다.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관세가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락했어요. 애플은 중국 기업에게 추월당했고 엔비디아는 시장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이건 과장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수진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중국 스마트폰이 동남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관세가 철폐되고
협력이 시작되는 경우였어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미 기업들이 함께 성장했어요. 시장 지배력도 강화됐습니다. 핵심은 신뢰입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처럼 깊고 넓은 신뢰 말입니다.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박 전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20년 전 인텔에서 일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요? 실리콘밸리에서 5년간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어요. 기술은 혼자 만들 수 없다는 것. 그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협력이 없으면 혁신도 없습니다. 오후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논의였어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세가 철폐되면 10% 인하합니다. 박 전무가 즉답했습니다. 즉시 적용이에요. 나머지 20%는? 제가 추궁했습니다. 그건 시장 프리미엄입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점의 대가죠. 하지만 1년 내 정상화될 겁니다. 김 국장이 계약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공동 R&D 센터 건입니다. 위치는 텍사스 오스틴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 한국이 60%, 미국이 40%. 왜 한국이 더 많이 투자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을 가져가니까요. 박 전무가 답했습니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협상이 3시간째 이어졌습니다. 세부 조항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기술 이전, 특허 공유, 인력 교류,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김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득이 필요할 겁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실 수 있어요.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제프였어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언론에서 협상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공식 회담은 아닙니다. 의견 교환이에요. 의견 교환? 제프가 비웃었습니다. 항복 조건을 듣고 있는 거겠죠.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박 전무가 제 표정을 읽었어요. 압박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박 전무가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더니 멀리 한라산을 바라봤어요. 저 산을 보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신뢰도 그래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이수진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AI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HBM 수요는 10배 늘어날 거예요.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 규모 5천억 달러. 한국과 미국이 손잡으면?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70%를 차지할 수 있어요. 따로라면?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협상이 끝날 무렵 박 전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우리 회장님 친서입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협력에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건설 중인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텍사스 오스틴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땅을 샀어요. R&D 센터 부지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벌써요? 신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박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호텔을 나서면서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뵙겠습니다. 오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직접 설득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뢰의 무게에 대해서요. 그것은 계약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제주도가 작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라산 정상이 보였어요. 박 전무의 말이 맞았습니다. 신뢰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어요.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 싸워야 했습니다. 제프와 트럼프를 설득해야 했어요.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함께 했으니까요. 신뢰라는 무기를 들고서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국가안보회의, 통상대표부가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제프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압박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도 빈약했어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목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어요. 자립이 아닌 공존 새로운 기술 패권 전략.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려던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아시아 지도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중국 봉쇄의 수혜자는 중국의 경쟁자였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미 반도체 교역액 1,850억 달러. 전년 대비 24% 증가.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키운 겁니까? 정확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없이는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아요. 제프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서 항복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프레임을 바꾸자는 겁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기술 패권의 재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패권은 지배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주도에서 받은 제안서였어요. 공동 R&D 센터를 텍사스에 설립합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6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규모에 모두가 놀란 거였어요. 일자리는 7만 2천 개가 생깁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텍사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경제자문위원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GDP 영향은요? 플러스 0.7%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관세 유지 시 마이너스 1.2%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창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화면에 뉴스가 떴습니다. 창원, 반도체 관세 수정안 발의. 창원 외교위원장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옆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전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경제를 구해야 합니다. 외교위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관세는 해법이 아니라 문제였습니다. 제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회가 우리를 배신하는 겁니까? 배신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보고를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창원이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제프가 나섰습니다. 압박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문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가 모자랍니다. 3분의 2가 찬성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부권을 써도 무효화될 수 있는 숫자였어요.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대통령님, 다른 길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봤습니다. 말해보시오. 이것을 우리의 승리로 포장하는 겁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동맹으로 만들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계속하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2.0 동맹을 통한 패권. 중국 봉쇄는 성공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수확할 때예요. 지도에 새로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이었어요. 한국과 손잡으면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70%를 지배합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영원히 따라올 수 없어요. 트럼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중국을 이기는 거군요. 완벽하게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통령님의 업적이 됩니다.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군사 동맹도 강화됩니다. 한국의 협력이 더 확실해지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프만 저항했습니다. 이건 패배를 승리로 포장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전략을 진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또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도착했습니다. 트럼프가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네. 대통령님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비서가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시오. 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 단정했어요. 대통령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트럼프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먼 길 오셨소. 박 전무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 선언문이었어요. 우리는 미국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요. 그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5년간 미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회의실에 감탄이 흘렀습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조건이 뭡니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관세 철폐와 기술 협력입니다. 박 전무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신뢰요.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로건 차관보, 이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연방무역위원회도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그날 아침 연방무역위원장과 통화했어요. 그는 협력안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제프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박 전무가 제프를 봤습니다. 자존심과 미래 중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프는 할 말을 잃었어요. 트럼프가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겠소. 최종안을 만들어 오시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제프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이 이겼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족합니까? 이긴 건 미국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긴 거예요. 제프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프가 사임했다는 거였어요. CNN이 속보로 다뤘습니다. 백악관 통상보좌관 정격 사임, 정책 갈등설 제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했어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최종안이 완성됐어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들어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을 선언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미국의 승리입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봉쇄했고 이제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박 전무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됐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관세는 실패였습니까? 트럼프가 능숙하게 답했습니다. 관세는 협상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승리한 것 아닙니까? 이번엔 박 전무가 답했습니다. 승자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겼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박 전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무님도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서울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녁, 상무부 직원들과 조촐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정말 끝난 겁니까?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미국은 신뢰한다.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신뢰가 만든 새로운 시대였어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략을 전환했다. 대립에서 협력으로.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다. 2025년 10월 15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강요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대표들도 초청됐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기 전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가 무거웠어요. 석 달간의 혼란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상무장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며칠을 고민해서 쓴 문장이었어요. 보고서의 첫 줄을 읽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봉쇄하려던 벽이 한국에게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문장의 무게를 모두가 느꼈어요.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패권은 지배가 아니라 연대임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부통령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AI 칩 생산량이 105% 회복됐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V자 회복 곡선이 선명했어요.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그래프였습니다. 실리콘밸리 고용률은 96%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관세 이전 수준을 넘어섰어요. 재무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가는 어떻습니까? 나스닥이 18% 상승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S&P 500도 12%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법무장관이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두꺼운 판결문이었어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그가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연방정부의 관세 조치를 경제적 자해로 규정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 전환을 높이 평가합니다. 법무장관이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한미기술 동맹은 미래지향적 결정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승리도 패배도 아닌 제3의 결론이었습니다. 법원도 현실을 인정한 거였어요. 오후 2시 국무부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600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한미 양국의 대표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의 옆에는 스티브 밀러, 애플 공급망 총괄이 서 있었습니다. 둘이 악수를 나눴어요. 플래시가 폭포처럼 터졌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차세대 칩 공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스티브가 발표했습니다.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갑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라이벌이던 두 회사의 협력은 충격이었어요.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입니까? 박 전무가 답했습니다. AI 칩 설계를 공유합니다. 생산은 한국, 설계는 미국이 주도하죠. 투자 규모는 얼마입니까? 블룸버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초기 투자만 500억 달러입니다. 스티브가 답했습니다. 향후 10년간 2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에요. 청중석에서 감탄이 흘렀습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때 젊은 여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지우 연구원이었어요. 저는 삼성전자 HBM 개발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도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한지우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미국과 대립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무기가 되는 게 괴로웠습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진심이 전달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합니다. 한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로 하나가 됐어요. 그게 제일 기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물었습니다. 관세 전쟁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번엔 제가 답했습니다. 21세기에는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습니다. 협력만이 답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렵게 배웠습니다. 아론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주검사도 발언했습니다. 법적 분쟁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그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어보였습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합의했어요. 소송은 취하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률 전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모든 청구가 철회됐습니다. 아론이 답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묻기로 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서프라이즈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어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유의 캐주얼한 차림이었어요. 한국 덕분에 테슬라가 살았어요.
그의 직설적 표현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심입니다. 일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모델 S도 사이버 트럭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박민석과 악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화성 갈 때도 한국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일런다운 농담이었어요. 저녁 무렵 실리콘밸리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됐어요. 구글 캠퍼스에 직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한글로 쓴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메타 본사에서도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무대에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울에서도 화답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 직원들이 모였어요. Together WWN 현수막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역사적인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도 반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 급등했어요. 거래량도 평소의 2배였습니다. CNBC 앵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시장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승리입니다. 그때 박민석 전무가 무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어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승리도 아니에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이건 모두의 승리입니다. 박 전무가 선언했습니다. 기술이 이긴 겁니다. 협력이 이긴 거예요. 신뢰가 이긴 겁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1분 넘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석 달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로건 차관보. 돌아보니 상무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거예요. 밤이 되자 백악관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스테이트 다이닝룸이 가득 찼어요. 한미 관계자 200명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그가 크리스털 잔을 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샴페인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축하와 안도가 섞인 소리였어요. 만찬 중에 한지우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차관보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제가 뭐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다리를 놓아주셨잖아요.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만날 수 있는 다리요. 덕분에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다리를 놓은 거였어요. 밤 11시 만찬이 끝났습니다. 백악관을 나서는데 박민석 전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벌써요? 제가 아쉬워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R&D 센터 착공식이 다음 달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어요. 다음엔 서울에서 만나요.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소주 한잔 하죠. 꼭 가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약속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NPR에서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미국 통상 정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립에서 협력으로. 그 극적인 전환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협력의 시대가 열린 거였어요. 2025년 10월 20일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습니다. 이번엔 공식 초청이었어요. 한미 공동 R&D 센터 협정 체결식 참석차 온 거였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지원 통역이었어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엔 축하 방문이시네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도로가 한산했어요. 한강대교를 건너는 순간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5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압박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왔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삼성전자 서울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에밀리 로건 차관보님을 환영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박민석 전무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됐다는 거요. 커피 드시겠어요?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장감 없는 편안한 대화였어요. 지난 일주일이 어떠셨어요?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정신 없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만 30개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공감했습니다. 한지우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차관보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HBM 내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화면에 새로운 설계도가 떴습니다. 더욱 복잡하고 정교했어요. 이건 미국 팀과 공동 개발 중입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과 매일 화상회의를 해요. 박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협력이 시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오후 2시 롯데호텔에서 협정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500명이 모였어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5개월 전 저는 압박자로 왔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친구로 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변화가 양국 관계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봉쇄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든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자충수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한 동맹을 얻었으니까요. 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통상구섭본부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가 협정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신뢰의 증거예요. 우리는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떨렸어요.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역사적 순간이 기록됐습니다.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SK하이닉스, LG, 현대차 임원들이 다가왔어요.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민석 전무가 제안했습니다. 약속했던 소주 한잔 하시죠.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건배합시다. 박 전무가 잔을 들었습니다. 신뢰를 위하여, 신뢰를 위하여. 제가 화답했습니다. 소주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박 전무가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경계했죠. 맞아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동료예요. 한지우 연구원도 합석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과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녀가 즐겁게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창의성이요. 한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정교함이 강점이고 미국은 창의성이 강해요. 합치면 최고가 됩니다. 박 전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다리를 보세요. 한강대교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연결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도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밤 10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제프 트라비스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민간 기업 컨설턴트로 왔습니다. 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원하거든요. 아이러니했습니다. 관세를 주장했던 그가 이제 협력을 돕고 있었어요. 로건, 당신이 옳았어요. 제프가 인정했습니다. 협력이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석 전무의 메시지였어요. 안전한 귀국 되세요. 다음엔 텍사스에서 만나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그때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힘은 기술에서 오지만 존경은 신뢰에서 온다. 이 문장이 지난 5개월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압박했지만 실패했어요. 신뢰로 다가가자 성공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덕분에 한국이 더 강해졌다면서요? 함께 강해진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좋네요. 운전기사가 웃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친구가 낫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을 봤습니다.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이곳은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내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우리는 배웠다. 21세기 패권은 지배가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연결한다는 것을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직원들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보낸 사진이었어요. 텍사스 R&D 센터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시작이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 대립이 아닌 신뢰의 시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한국의 하늘처럼 푸르렀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그 다리 위를 함께 걸어갈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신뢰로 지은 다리니까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